네. 자, 다음은 이 시간에 여러분 45페이지 펴시고요. 무형자산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무형의 자산을 말하는 거죠. 물리적 형체가 없다는 것이 유형자산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유형자산하고는 달리 말이죠. 추가적인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건을 우리가 충족해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요건이 뭐냐면 식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통제 가능하고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하게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FS 1급 교재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인식, 무형자산의 인식에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일부 있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창출합니다. 그런데 영업권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것은 인정을 안 한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은 합병시에만 인정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합병시에만. 자, 한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유형자산이 개발비라고 하는 유형자산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개발비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를 거쳐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발 단계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애매한 것은 전부 다 뭐로 봐야 된다? 연구 단계로 보고서 전부 비용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애매한 것은 무형자산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이건 개발 단계의 비용이다. 이것만을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연구 단계를 또 길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세요. 이때 비용으로 쓰는 개념 과목은 뭐 연구 개발비라는 개념 과목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냥 연구비라고도 해요. 그런데 연구비 세자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비는 뭐예요? 자산이 아닙니다. 그냥 연구비예요. 그래서 연구비 또는 연구 개발비 하면은 단기에 뭘로?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거예요.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연구 단계에 속하는 활동은 보통 이런 활동이다 이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직원들이 뭐 외국의 세미나에 참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연구 개발비다.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의 탐색, 평가, 최종 선택을 응용하는 활동,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알아보는 활동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장치를 쓰는 게 좋은가? 이 재료를 이걸로 쓰는 게 좋을까? 저걸로 쓰는 게 좋을까? 공정을 이런 공정으로 할까? 저런 공정으로 할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탐색하는 활동. 이게 다 연구 단계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하거나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최종 선택하는 것까지가 다 연구 단계다 이겁니다. 연구 단계다. 이건 비용이에요. 그러면 개발 단계는 뭐냐? 이게 개발 단계라는 거예요.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는 경상개발비라는 말도 써요. 연구개발비 대신에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발생한 기간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발 단계는 요걸 다 만족해야 된다 이거예요. 개발 단계 비용은.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두 번째,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세 번째,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네 번째,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대체로 좀 설명이 쉬운 용어로 설명되어지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다? 개발 단계라는 것만 좀 잘. 개발 단계. 연구 단계에 있는 것은 비용이고 개발 단계에 있는 것만 뭐로 본다? 무형자산으로 본다. 개정 과목은 개발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허를 내놨으면 특허권이 되고 개발을 해가지고 상표권을 획득했다. 그러면 상표권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형자산의 종류 이거 우리 FAT 1급 교재에 있었던 그대로입니다.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이 이 개발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형자산의 종류고, 이 영업권에서 특이한 것은 뭐예요?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상각방법은 우리 FAT 1급에서 이미 다 공부했던 건데요. 상각기간, 상각기간에서 특이한 것은 말이죠. 이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해진 걸 만약에 어떤 것이 법에서 60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 무형자산은 언제부터 상각을 시작할까요? 이거예요. 그 무형자산을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형자산하고 달라요. 유형자산은요, 언제부터 상각을 하냐면 취득이 완료되면 바로 상각을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를 한 대 샀어요. 그랜저. 3천만 원 주고 샀다고 볼까요? 그런데 사기만 해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탔어. 그냥 차고에다 딱 넣어놓고. 그러면 감가상각을 안 하느냐? 합니다. 무형자산은. 왜냐면 샀다는 건 이제 사용 가능하잖아요. 유형자산이라는 거. 유형자산이라는 거. 그래서 유형자산은 이제 취득이 완료된 이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요.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이라는 걸 하게 되죠. 감가라는 말을 안 쓰죠. 무형자산에서는. 그래서 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소합계법 또는 생산량 비례법 등을 쓸 수가 있는데,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정액법을 사용한다. 가끔 그런 보기 잘 나오죠.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기를 넣어놓으면 그거 틀린 거예요.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을 사용해야 한다. 잔존가치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무형자산. 예. 그래서 다만 경제적 내용 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할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산의 잔존가치가 거래시장에서 결정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금액을 인식해도 좋다. 원칙은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다. 왜냐하면 유형자산이라 그러면 갖다가 이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 고철값이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담은 몇십만 원이라도. 그렇죠? 네. 몇천만 원짜리 기계를 샀는데 그거 이제 기계로서 어떤 효용 가치는 떨어졌어. 그러나 그거 고철로 팔아도 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적절한 잔존가치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형자산은 무형적인 거잖아요. 특허권이다 그러면 그 볼 수 있는 게 종이 한 장밖에 없어. 그게 잔존가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잔존가치 인정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인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는요, 직접 상각을 합니다. 차감 계정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유형자산하고 차이죠. 그래서 차변의 계정 과목이 무형자산 상각비. 유형자산은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감가상각비. 그렇죠? 유형자산은 차변에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은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대변이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획을 썼죠. 그런데 무형자산은 뭐예요? 직접 개발비면 개발비, 영업권이면 영업권, 특허권이면 특허권, 이렇게 자산을 직접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밑에 주의해 보시면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획이라는 차감 계정을 사용하지만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그래서 직접 상각한다 이걸. 네. 그러면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은 우리 임차보증금, 전세권 이런 것 등이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부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채는 여러분 알다시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라. 예를 들면 매입채무. 매입채무 두 개 있죠? 뭐와 뭐죠?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이 매입채무. 그 외에 단기차입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등.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수업의 절반이 넘었잖아요. 이제 수업의 절반이 넘은 이 시점에서 지금 유동부채가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 비용 등이다 라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회계 공부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앉아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여러분 FAT 1급, 이제 FAT 1급은 지금 내일이라도 시험 보면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거란 말이에요. FAT 1급 수준이 뭐냐면 중간 수준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회계 자격증 체계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FAT 2급에서 FAT 1급, 그 다음에 TAT 2급, 그 다음에 TAT 1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 여기를 지금 지나서 지금 여기를 가고 있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가 딱 중간인데 지금 회계 중급, 세무 중급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급이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 100여 시간을 지금 달려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시간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한 과목에 대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는지 따져보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
학교 수업은 뭐 우리 중고등학교는 한 교시가 40분 수업인가요? 40분 수업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을 말이죠. 100시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100시간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짧은 훈련 시간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지금 이 정도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뭐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자긍심도 생기고 그래야 돼요. 회계 공부 이만큼까지 공부한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 만큼은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FAT 1급을 지나서 지금 TAT 2급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좀 더 깊이 있는 이제는 아는 척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자산에서도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까지만 우리가 공부했지만 지금 조금 전에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도 알았죠. 또 재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차손을 입는 유형자산 차손 입는 것도 알았죠. 그 다음에 또 뭐 또 했습니까? 재평가, 재평가에 따라서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손실 이런 거에 대한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을 FAT 2급이나 1급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단계를 높일수록 이제 더 깊은 회계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유동부채에서는 계정 과목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TAT 2급에서는 유동부채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FAT 1급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더 이상 정리할 게 없다 이거. 자 그러면 비유동부채에 추가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유동부채에서 말이죠. 사채를 FAT 1급 교재에서도 사채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디까지만 공부했느냐면 사채를 발행하는 시점 요 단계만 회계 처리를 우리가 공부했다 이 말이죠. 요 단계만. 요 단계. 자, 회사가 사채를 발행합니다. 회사가 돈을 받고 사채권자에게 그러면 이제 회사가 사채권을 주죠. 요 발행 단계의 회계 처리를 우리가 FAT 1급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TAT 2급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자를 줄 때, 또 만기 상환할 때까지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채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채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한 시기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한 증서예요. 장기 자금 조달이기 때문에 보통 3년입니다. 길게는 5년, 10년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시험에서 3년으로 출제를 많이 하고 있다. 사채 발행 및 현금 흐름은 요 그림이 우리 FAT 1급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으니까 그거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거고요.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면금액. 액면금액이라는 건 그 사채권을 발행해 그 증서 있잖아요. 그 증서에 인쇄된 금액입니다. 사채의 표면에 기재된 금액으로 사채 발행자는 바로 이 액면 금액을 만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상환을 해야 돼요. 액면 금액은 나중에 우리가 회사가 상환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그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액면에 적혀 있어요. 사채에 적혀 있는 이자율을 액면 이자율이라고. 액면 이자율. 그리고 다른 말로는 표시 이자율. 사채에 표시되어 있다 해서 표시 이자율입니다. 이걸로 지급을 합니다. 회사는 이
이게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예요. 어떻게 이자를 지급하느냐? 액면에 적혀있는 금액에다가 여기 이자율,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 곱하기 표시 이자율. 이게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예요.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라는 건 있죠? 여러분 시장 이자율을 우리가 이제 발행 단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누가 이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 사채를 안 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채를 할인 발행한다고 그랬죠? 또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작고 표시 이자율이 더 높으면 우리는 그렇게 비싼 이자를 주고 사채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증 발행을 한다. 액면가를 좀 높여서 발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을 한번 여기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투자 대중들이 사채 구입 대신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우리는 시장 이자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시장 이자율은 표시 이자율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므로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다를 때는 사채는 할인하거나 할증 발행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사채가 시장보다 높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할증 발행할 것이고 낮게 표시되어 있으면 할인 발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행 단계 회계 처리까지는 여러분 잘 이해하셨고, 그래서 이 표도 우리 앞에 FAT 1급 교재에 있었던 그대로 그 교재에 있었던 거고요. 또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도 요거죠, 요거. 액면 발행 이렇게. 액면 발행은 간단하죠. 액면가대로 발행을 한 거예요. 현금 발행했다. 그러면 100원짜리 사채를 액면 발행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0원, 대변에 사채 100원. 사채는 비유동 부채예요. 자, 그런데 할인 발행했다. 할인 발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개념 과목이 하나 더 생겨요. 자, 할인 발행이라는 건 뭐냐면 100원짜리 사채인데 100원에 이걸 발행할 수가 없어. 안 사. 그렇게 되면. 그 시장 이자율이 높을 때는 안 산단 말이죠. 그래서 원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90원에 발행해 줄게. 만기 때 100원 줄 거예요. 그런데 90원만 줘요. 90원만. 만기 땐 100원 줄게. 그러면 10원이 뭐예요? 10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반대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사채 밑에 이렇게 괄호로 음수로 표시됩니다.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다. 또 할증을 하는 경우 있어요. 할증 발행은 뭐냐? 우리 회사 사채가 액면에 10%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시장은 7%야. 우리 회사가 이자를 더 많이 주죠. 3% 더 높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액면가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겠다 이거예요. 시장 이자하고 차이, 우리가 더 많이 주겠다는 그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가지고 얼마를 할증해야 될지를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채를 할증 발행한다는 건 뭐냐면 사채는 100원짜리예요. 100원짜리인데 11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10원을 더 받았어. 그래도 산다 이거예요. 왜? 해마다 주는 이자가 더 세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보다. 그러면 요 10원이 뭘로 회계 처리되느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조금 전에 할인 발행할 때는 여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할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개정 과목 이름의 가운데 부분만 달라요. 한 글자만 달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대변에 가는 것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분계까지 이해하는 것이 이제 FAT 1급 출제 범위 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른쪽의 것은 제가 무시했는데 이 오른쪽의 것은 매입자 입장이니까 우리 자산 배울 때 했어요. 자산 배울 때 자, 사채를 샀다. 그러면 만기까지 보유할 거다. 그러면 이 사채라는 유가증권을 매입한 회사는 현금으로 샀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에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샀다면 만기 보유증권. 만약에 언제 팔는지는 모르겠지만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은 없어.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아니면 6개월 후에 팔 거야. 또는 3개월 후에 팔 거야. 이렇게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예, 여기는 지금 발행하는 회사. 돈을 지금 빌리는 회사고 여기는 오른쪽은 지금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의 회계처리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자산에서 다 했기 때문에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 아시죠?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채를 샀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럼 만기보유증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것도 아니고 단기에 처분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이 얘기 다 마찬가지.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액면 발행했다면은 재무상태표에 비유동 부채란에 사채 요 하나만 있을 것이고 할인 발행을 했다면 그 비유동 부채의 사채 밑에 이렇게 괄호 속으로 음수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표시되어 있을 것이고 할증 발행을 했으면 사채 밑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가산 계정 사채를 증가시키는 거죠. 양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까 그대로 한다면 여기 100원에 여기 괄호 속에 10원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 100원에 그냥 10원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 재무상태표에. 사채 발행한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 투자한 회사, 사채를 매입한 회사는 어떻게 돼요? 비유동 자산으로 잡히죠. 이 회사는 비유동 부채고 발행한 회사는 부채고 투자한 회사는 자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산란에 이와 같이 만기보유증권 아니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비유동 자산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예, 만기보유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은 비유동 자산이지만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에 들어가 있겠죠. 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셨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자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과 환입. 자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 오늘 강의를 들어서 딱 이해가 된다라고 제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뭐 인터넷에서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한 3번 정도 이 부분을 사채에 관한 강의만 한 3번 정도 들어야 이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러나 한번 이해를 잘 해보세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요. 자, 그러면 우선 책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상환기간 동안 매 결산기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을 해가지고 만기일에 사채 할인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0이 되어야 돼요. 0이 되어가지고 결국에 사채의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해서 상각이나 환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재무상태표에 말이죠. 우리가 나중에 갚아야 될 것은 사채 액면 금액을 갚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채 액면 금액이 100원이면 나중에 100원을 갚아가지고 사채가 제로가 나와야 돼. 그죠?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0원 있어가지고 지금 사채가 90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90원을 끝까지 3년간이라면 3년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이 90원을 100원을 만들어야 돼. 3년 후에는. 또 여기는 지금 할증 발행을 했어요. 할증 발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여기 있는 100원하고 밑에 있는 10원을 더하면 사채가 110원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갚을 때는 100원만 갚을 거란 말이에요. 110원 갚을 게 아니에요. 100원 갚아가지고 사채가 0 나와야 돼. 그러려면 이 10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각을 해야 돼요. 상각. 예. 상각. 그래서 이것을 상각하기 위한 회계 처리 방법을 우리가 해야 한다요. 회계 처리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야, 이거 회계 일을 이거 할 수 있겠나? 뭐 내가 너무 이거 회계를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게 나왔는데 여러분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많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천 관내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했다. 무슨 주식회사 뭐 어디에 무슨 건설 이렇게 취업을 했어요. 이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리가 없습니다.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 사채는 그냥 은행을 통해서 돈을 차입하든지 그러지.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할 정도의 회사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대기업. 그래서 이거는 대기업에서 하는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회계 수준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초급자 수준의 회계가 아니라 중고급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취업을 해서 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회계를 중고급의 회계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시험용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렇죠? 뭐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학교 때 수학 시간에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저희 때는 뭐 되게 수학은 중학교 가서 포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수학도 어려워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도 있긴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졸업하고 나와서 보면 사실은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하고 수학적인 사고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크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실상에서 생활에서 맨날 쓰는 건 뭐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마트에 가서 요 스카프 얼마예요? 4,820원입니다. 5개만 주세요. 4,820원 곱하기 5. 요것만 할 줄 알면 내가 장사한다 하더라도 가격 얼마입니다. 이렇게 받아낼 수 있죠? 곱하기 못하면 얼마를 받아야 돼? 우리가 그런 장사할 정도의 수학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도 우리가 지금까지 습득한 이 지식을 전부 다 활용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다. 그 회사에서 쓰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폭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채 할인 이제 계속해 보겠습니다. 사채 할인이나 할증 발행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상각이나 환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떤 이론을 이용하냐면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걸 이용한다. 이건 이론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유효이자율법. 요걸 답으로 무조건 찍으면 돼. 유효이자율법이 답이에요. 자, 사채의 상각은 무엇으로 한다?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유효이자율이 뭐냐? 네. 알고 보면 쉬운 겁니다. 자, 유효이자율은 사채의 액면금액과 미래금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라는 건데, 액면금액과 미래금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준다. 그러면 이 현재 가치니까 현재 시장 이자율이에요. 자,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유효이자율법은 사채의 장부금액, 여러분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액면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거나 또는 사채 할증을 했을 때는 액면금액에다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더하는 것이 장부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장부금액에 사채 발행 시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과, 예. 그러니까 회사는 이자 비용을 뭘로 인식하냐면 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이자 비용을 인식할 거예요. 이제 회계 처리할 때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려면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자 비용을 무슨 이자를 이용한다?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근데 제가 앞페이지에서 뭘 얘기했냐면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자를 줄 때는 어떤 이자율로 준다고 그랬죠? 액면금액에다가 표시 이자율을 곱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실제로 채권자에게 주는 이자하고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이자 비용은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유효이자율법입니다. 아니 회사가 주는 대로 이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이 상각이 안 돼. 그래서 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장부금액, 예? 사채의 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합니다. 유효이자율. 근데 유효이자율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현재가치라는 말이 나와요. 현재가치. 예. 자, 액면금액하고 미래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안 가죠. 예. 뒤에 결론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자, 일단 이자 비용이라는 건 뭐다? 장부금액에서 거기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이것과 액면금액의 액면이자율, 이거는 이제 돈을 지급해 주는 거죠. 이것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비용과의 차액을 우리는 상각시키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절차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거예요. 할인 발행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의 절차는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장부 금액이라는 건 뭐예요? 사채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야 되죠. 예, 그게 장부 금액이에요. 액면 금액에서 할인을 했으면 사채 할인 발행 시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거예요. 그걸 뺀 것이 장부 금액입니다. 그러면 연간 총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계산한 장부 금액, 1번에서 계산한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할 거예요. 이것이 회사의 이자 비용 차변에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간 현금 이자 비용, 이건 현금 나가는 게 얼마냐 이거예요. 예, 현금으로 주는 것은 사채의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한 것, 이건 대변에 갈 거예요. 이건 대변.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자 비용, 요거는 이제 우리 차변에 기록할 거고요. 여기 현금 나가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변에 기입할 겁니다. 대변에.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의 그 계산은 연간 총 이자 비용. 그러니까 여기 2번에서 계산한 거,
여기 2번에서 계산한 게 이자 비용이에요. 빼기 연간 현금 이자. 이게 아까 3번에서 계산한 거. 예. 이게 현금 준 거. 그거 뺀 것을 삼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뺀 것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할인 발행, 할증 발행으로 나눠 가지고 방법은 다 똑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이 표로 설명을 했는데 요 밑에 사례를 보면 이제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이 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사채 기간 동안의 총 이자 비용. 총 이자 비용은 총 현금 이자 비용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더한 것이 할인 발행했을 때의 총 이자 비용이 된다 이거죠. 할증 발행한 경우는 현금 이자 비용, 현금으로 지급한 거에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뺀 것이 뭐가 된다? 그게 총 이자 비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지금 요거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매기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을 보면은 할인 발행 시에는 기초 장부 사채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합니다. 이것하고 연간 현금 지급한 이자 비용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동일하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요거를 지금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요거 설명은 보류하겠습니다. 요거 설명. 네, 그래서 직접 사례로 들어갈게요. 사례로. 그런데 지금 화장실 갔나요? 그럼 여기서 좀 수업 좀 끊겠습니다.